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 여행을 가죠.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 아시아의 45개국, 그리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5억 명이 아시아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의 주요 현황을 알아보는 팟캐스트 아시아팟을 기획했습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아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시아팟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월간 아시아 뉴스라는 코너에서는 매회 주목받는 아시아 뉴스를 소개하고요. 이슈 분석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서 집중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아시아팟을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장이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김영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종입니다. 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는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인연을 맺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 우리나라에 아시아 전문가들이 많지 않으셔서 저희 김영종 선생님께서는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또 그쪽 분야 계속 공부를 하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지역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함께 진행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가 굉장히 넓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이슈를 다 따라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월간 아시아 뉴스 코너인데요. 저희가 매달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아시아 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몰디브에 대한 얘기죠. 몰디브는 사실 해외여행지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신혼여행을 특히 가려는 부부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몰디브는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는 보기 좀 어렵죠. 거의 30년 넘게 가욤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해서 항상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가욤 대통령이 이제 독재 정권을 이제 잡고서는 계속 통치를 했었고 2008년도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사실 야멘 라시드라고 하는 인권 활동가이자 블로거가 몰디브 수도에서 살해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3년 전에는 기자 출신인 아흐메드 릴란 랍둘라라는 분이 실제로 실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몰디브 인권 시민 사회 단체들과 그리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끊임없이 몰디브 정부한테 이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몰디브만의 문제라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요즘 특히 이제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요. 시민단체 활동가, 활동가분들 또 이제 반정부 활동가분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탄압이 더 이제 노골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 한 2년 동안에 한 5명의 활동가가 이렇게 실종되는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또 더 극한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캠레이라고 하는 사회활동가가 낮에 커피숍에서 사실 적당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살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보다 좀 노골화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강제 실종이나 국가에 의한 납치 같은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고작 이제 좀만 한 몇십 년만 이전으로 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횡행하게 일어나던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예, 두 번째 소식은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개최가 됐고요. 유권자 중 이제 투표율이 85% 돼서 최근에 점점이 높아진 정치적 관심, 정치 참여도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집계, 공식적인 선거 결과 발표는 없었는데요. 지금 여당이죠. 훈센 총리가 이끄는 인민당이 승리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구국당 제1야당이죠. 구국당에서도 만만치 않은 이제 반전이 있을 것이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정치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제 훈센의 그 장기 집권의 지속 가능성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사실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2013년도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훈센이 주도하는 인민당이 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더 강화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 공작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제1야당 삼냉시에 대해서 삼냉시가 이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귀국을 못하고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됐고요.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정치적 살인의 각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야당의 역할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악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런 악법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이제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법이 사실 이제 악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왕적 또는 군주적인 그런 코스프레에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시혜를 베푼다는 그런 식의 재정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밀접한 정경유착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런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적인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선거를 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조작, 선거구 조작, 그리고 그 이전에서의 금권 선거, 뭐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연관이 됨으로써 실제로 선거는 치루어지지만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는 그런 퇴행적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참여연대랑 굉장히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캄보디아 저희 그 자매단체 활동가 5명이 사실은 훈센 정권 아래에서 지금 구속이 돼서 아직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사실 우려를 좀 표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훈센 총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죠. 거의 한 20년 정도 집권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30년 넘죠. 네, 실제로 30년 넘죠. 넘고 그렇죠. 당시 이제 크메르루즈 활동 맞아요. 우리에게 네네. 킬링필드로 유명했던 그 크메르루즈 활동 당시에 거기에 대한 대항이었는데 사실은 훈센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 베트남의 지원이 네네.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훈센이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비판받고 아킬레스건으로 취급받는 것이 이제 친베트남 정책 네네. 그 근본적 태생 자체가 이제 친베트남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까 사회활동가 캡네이가 정치적 암살로 의심되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민족적 성격을 띠고 반베트남을 부르짖으면서 훈센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친베트남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이게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월간 뉴스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 5월 24일 날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해서 성적 지향은 바꾸기 어려운 개인의 특성이다. 결혼이 제공하는 친밀하고 배타적 성격의 영속적 결함은 동성애자, 이성애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런 사법부 차원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걸 천명한 셈인데요. 저희는 이제 모두 이 결정이 이제 그런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아시아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고 한국에서도 빨리 그런 결정을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월간 아시아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첫 번째 아시아팟의 첫 번째 손님은 저희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의 인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죠. 사실 취임했을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 와중에 제가 차마 이 방송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도발적인 언사와 행동과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 수장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모욕적인 발언, 그 여성 비하적인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시아의 트럼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막말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이제 원래는 이분이 치안이 좀 좋지 않기로 유명한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다바오 시장 출신이고 그때 당시에 치안을 굉장히 잘 유지했다 뭐 이런 평을 받아서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전히 많은 그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많지 않은 우리나라 필리핀 연구자들 중에서 저희가 필리핀에 10년이나 거주하시고 자타공인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자유할 수 있는 정범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Magandang hapon po sa inyong lahat. Ako po si Chong Bommo. Halos na 10 taon tumira ako sa Pilipinas. Saka nag-aral ako sa Pilipinas tungkol sa kultura at saka mga tao. Maraming salamat po. 제가 아는 필리핀어가 사실 마부하이밖에 없어요. 그거는 필리핀 공항에 내리면 사실 다 나오는 건데 저희 나중에 저희 사진 찍어서 저희 사이트에도 올릴 테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필리핀에 거주하셨다는 게 정말 이 모든 거에서 드러나는 분이세요. 저희가 다행히 정몽호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따갈로그 필리핀어보다는 한국어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로 이후에 진행할 테지만 지금 필리핀어로 유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셨는지 한국어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였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10년 살면서 이렇게 사람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했었다. 그리고 거주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공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해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고 두테르테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아시아의 필리핀에 이제 트럼프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그 당선 과정에 있어서도 좀 유사점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두테르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선 과정에 있어서의 두테르테에 대한 당시 그 당선 과정에 있어서의 특징, 어떤 과정으로 당선됐는가,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혹시 가장 뭐 인상에 남는다거나 크게 주목할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먼저 이렇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그 전에 연구하던 때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도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두테르테 대통령 이름을 아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덕분에 감사해야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 때 특히 이제 그 드라마틱한 역전 시나리오를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필리핀에 있지는 않아서 그 전반적인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막판쯤에 선거 직전에 한번 필리핀에 갔었을 때 일반 주민을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두테르테가 인기가 많다는데 어떠냐라고 일반 주민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나이스한 굿 퍼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스트롱맨이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선거 포스터마다 이렇게 주먹을 표시하고 있는 걸 봐서 좀 사람들한테 뭔가 갈증과 해소되지 않는 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두테르테 인기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럼 선생님 짐작을 하셨는지 예상을 하셨는지? 당연히 잘 못했습니다. 네. 안 되기를 바랬.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저희도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인권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필리핀이 이제 이렇게 너무 강경한 뭐 이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를 다 소탕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그 반대급부로 범죄를 소탕하겠다는 이유 아래에 그 수많은 이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살해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위협이 가해지지 않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좀 어떤가요? 진짜 뭐 마약 그런 범죄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두테르테가 강하게 그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필리핀 내에 마약 관련된 사람이 400만에 가깝다. 370만에서 400만 이렇게 물론 얘기할 때마다 좀 수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72%가 범죄에 연루됐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잡지 못하면 사회를 잡을 수 없다. 이런 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여가 지났을 때 물론 필리핀 그 경찰 당국이나 아니면 대통령은 여러 범죄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30-40%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뭐 이렇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만에서 8만 정도로 이 범죄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그 강력 범죄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보거나 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수치가 줄었느냐 이걸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절도나 아니면 단순 강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납치 이런 건 확실히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아졌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도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의 82%가 마닐라는 안전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오히려 그 살인과 관련된 수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거나 어느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지금 1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두테르테가 20년 가까이 다바오 시장을 할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범죄들이 줄어들고 작은 차원에서의 그 단순 강도 이런 건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이게 전체적인 살인 비율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이 전반적인 폭력 양상은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테르테 대통령 아들이 사실은 마약 범죄나 마약 그쪽에 연루가 됐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마약과 관련돼서 더 집착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이게 아들이 그렇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더 이게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그 마약이라는 게 그 개인적인 뭐 일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빈곤 같은 네네.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그 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이 이렇게 증상적인 치료만 했을 때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범죄, 가벼운 범죄들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보다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그 구조에서 발생되는 그런 살인이라든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누가 죽느냐 그리고 누가 네. 죽이는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죽는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마약과 관련된 거물이거나 이런 그 범죄 조직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단순히 마약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정말 말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약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리스트화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필리핀 말로 이렇게 똑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얌전히 물어봐서 자진적으로 이렇게 자수하게 하는 자백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한 리스트가 작성이 되면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검사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악용될 소지들이 있는 거죠. 예,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소명할 기회가 잘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뭐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한 증거까지 가는지에 대한 검증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려되는 것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초법적 살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꼭 정말 그 마약 범이라 하더라도 그 초법적 살인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런데 실제로 마약 그 범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의 실수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마약 관련된 용의자였다 이런 식의 덮어씌울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뭐 주 때릴 사형제 부활이나 이런 초법적 살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전제적인 국가 권력이 강해지고 이 통치 수단의 하나로 이런 폭력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전제는 뭔가 국가가 이걸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필리핀에서 보게 되면 이 살인을 하는 주체 이런 사람들은 국가 권력의 묵인 또는 아니면 국가와 민간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서 자행되는 게 오히려 더 반을 넘습니다. 자경단. 네, 말씀하시는 자경단이든지 거죠? 예. 아니면 준 군사 조직, 예. 파라밀리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절대사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폭력을 통제하는 끈이 풀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살해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국가 자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파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당연히 그건 통제가 잘 안 될 뿐이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몇 명이나 사람이 이 과정에서 사망했는지 같은 거에 대한 통계도 되게 들쭉날쭉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파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들쭉날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좀 우려가 좀 아시아 전역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사형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시아에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리핀, 몽골 이제 이 정도가 사형제 폐지국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예전에 이제 사형제 폐지 얘기하다 보면은 필리핀 친구가 농담으로 우리나라 사형제 없지만 사형제 없는 대신에 법 밖에서 그렇게 다 데려다 죽이니까 사형제 없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더 심각하지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 되고 나서 사형제 부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 현재 지금 이제 이 사형제를 다시 복구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 2006년에 일단 사형제가 폐지된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마르코스, 두테르테 이런 그 전제 정치를 표방하는 이런 대통령일 때만 사형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리핀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폭력이라는 게 정치적 위기가 있었을 때 필리핀에 많은 대통령들이 활용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2006년 아로요 대통령 때 사형제가 폐지가 되긴 했지만 그 폐지되는 시점부터 초법 살인은 오히려 더 증가한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사형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형제 우려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형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서 모라토리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번 정권에서 뭐 인권단체들은 사형제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반대 필리핀 사형을 폐지했던 필리핀이 다시 사형제를 부활시킨다면 사실 그 또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제도적으로 많은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카톨릭과 같은 그렇죠. 종교에서 네네.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근데 이 사형제도 역시 문제지만 사형제와 관련된 이런 사법 절차 그리고 범죄를 특정하고 범죄자를 체포한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점검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형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 인권 유린을 양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형제부터 시작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이라거나 이제 여러 이야기들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럼 그 1년 전체를 좀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왜 이
두테르테가 인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기가 많죠. 여전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에서 이 두테르테에 대한 지지도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지지도 이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해답을 잘 못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기저에는 사람들한테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필리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혁명을 아시아에서 먼저 이끌었던 이런 역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가 분배된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사회평등으로는 이 근로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람은 좀 다른 것과 바꿔주겠지라는 기대를 막연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서 이 두테르테가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소셜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소셜리스타는 사람을 위하는 소위 대중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국가가 이 일반 대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런 요인이 그나마 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이제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 뭐 복지라든가 또는 뭐 일반 그런 거에 대한 뭐 정치적인 언급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정책적 변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선거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그 여러 지원 정책을 편다던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 약간 이 금전적인 걸 분배한다던가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단 일반적으로는 역시 그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분배 특히 필리핀에서 이렇게 토지 분배 이런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이렇게 실질적인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아세안 국가가 아닌 저희도 들으면서 우려가 되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서? 글쎄, 김행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직 지금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뭐 신문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번에 그 두테르테가 또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인 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하죠. 그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이제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는 좀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아세안이 이제 의장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의장국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들이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50주년 기념적인 해에 의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변국에 대해서 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드물게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하기 전에 그 10개 정상들과 이미 사전에 정상회의를 갖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전 로비 차원이죠. 그래서 두테르테에게 제기될 수 있는 우려들, 국제사회 우려들, 예를 들면 좀 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마약과의 전쟁, 그 과정에서의 초법적 살인의 문제, 인권 탄압의 가능성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구의 우려 또는 비판 목소리를 사전에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자기 편을 좀 들게끔 또는 그런 비판으로 보여금 좀 방풍 바람막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동안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우려스러울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퇴행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두테르테를 비판하기보다는 또 두테르테에 대한 이렇게 지지, 또 뭐 국가적 안정, 마약의 퇴치, 범죄와의 전쟁, 또 이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테르테의 행동이 이 지역 차원에서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국내적으로 정치 문제적으로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테르테랑 나집이랑 만나서 노래방에서 샬랄랄랄라 그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즐거웠다고 해요.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크게 이렇게 서로 비난하다든가 그것보다는 그쵸, 어렵죠. 일단은 지금 두테르테가 굉장히 좀 그런 자기 지지에 대한 기반을 주변국으로부터 좀 이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아세안의 반응이라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지도자 말고 시민단체라든가 정말 그 민주주의를 걱정하거나 인권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두테르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테르테의 그 외교적 위상과 역할이라는 거 하신 것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좀 더 주목받는 상황에서 남은 시기, 남은 기간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언설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미국과 네네. 이 균열을 내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가까워지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테르테가 우리는 그 세계 자유주의 그 시장 경제 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지역과 인접 국가 그리고 지역과의 그 결속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뭔가 이렇게 국제 정치 안에서 새로운 힘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아마 사실은 그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필리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오랜 안보적인 그쵸. 관계, 네. 동맹 관계에 속에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남중국해 갈등도 있고요. 그 둘 사이에서의 전략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그 아세안이라는 걸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다자 외교의 장 혹은 이런 지역적 차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이 없잖아요. 동북아시아에는 그런 아예 없죠. 뭐, 예, 전혀 없죠. 정부화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국제관계라는 갈등, 반목, 불신 이런 동맹 건데, 아니면 갈등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예. 건데, 이런 식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좀 협력하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아세안의 내정 불가사 원칙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그런 인권 이슈에 대해서 사실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조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김영준 선생님 테러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희가 이 첫 번째 팟캐스트를 필리핀으로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요. 뭐 저희가 듣기로는 민다나오 지역이 뭐 예전부터도 항상 되게 치안이 별로 좋지 않고 위험하고 카톨릭이 대부분인 필리핀에서 막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고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왔었고, 그 아까 처음에 우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두테르테 대통령이 원래 그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계엄령이 지금 일어난 민다나오가 도대체 어떤 지역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리핀 지도를 보시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위쪽에 이제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라는 지점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여러 섬들을 통칭하는 비사야라는 데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또 큰 제일 남쪽에 있는 큰 섬이 민다나오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하나로만 보기에는 어디 떨어져 있는 섬나라지만, 이렇게 전체 동남아시아를 보면 이 민다나오란 지역이 이 다른 동남아시아와 해양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섬을 이렇게 그 디딤돌로 본다면은 이렇게 밟고 하면 말레이시아로 그냥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이 처음에 필리핀에 들어왔을 때 이 민다나오 쪽이 아니고 나머지 위쪽 부분을 그 먼저 점령을 했고, 민다나오는 꽤 예전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던 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말레이권이랑 더 가까웠던 게 있고, 일찍부터 이 이슬람이 전파됐던 곳이고, 뭐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보면은 그 말레이시아와 인접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 관계가 굉장히 국적이 다양합니다. 외삼촌은 필리핀 사람, 뭐 이제 뭐 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의 개념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그 사람이 있었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들어서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는
또 같이 종교적인 기반, 문화적 기반을 공유했던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민다나오 사람들한테는 역사적으로 본인들은 자주성을 지켰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필리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반면에 국내 정치로 보면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민다나오 지역이 항상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그런 색깔을 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배제되어 왔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상대적으로 열악한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민다나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남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마라위라는 데인데 특히나 이제 그 말레이시아 쪽이랑 인접해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민다나오에는 무슬림이 많고 무슬림 반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그룹은 무슬림 그룹에서도 일찍부터 본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던 이 더 특히나 과격한 이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흔히 그냥 민다나오 사람들이 이런 사석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납치와 노략질을 일삼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우리 무슬림 그룹과도 다른 데다라고 약간 경계를 짓는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필리핀의 그런 그 민다나오의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제 흔한 접근이 중앙과 그 지방의 그런 종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중앙과 지방의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 횡적으로 그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종족적 또는 그 지역적 기반한 커뮤니티 간의 갈등도 사실은 이 민다나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냥 저희가 기사만 봤을 때는 남부에 무슬림 사는 지역이 위험하고 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층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계엄령 선포한 지 고작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벌써 지금 6월 12일까지 민간인 24명, 정부군 58명, 반군 138명이 숨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장기화될 건지 이게 뭐 필요한 경우에 사실 전역으로 다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좀 진행될 것 같다고 보세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계엄령을 시작한 것이 민다나오 전체 아니면 필리핀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글쎄요, 뭐 이렇게 여전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이 정부군과 그리고 여기 반군의 싸움이 전체 정부군과 무슬림의 싸움, 정부군과 민다나오 싸움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그룹들은 이렇게 인질극과 납치 이런 걸 오래 해왔던 그룹이고 그래서 예전에 9.11 테러가 있고 나서는 알카에다와의 연계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IS와의 연계성 이런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연계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이슬람 급진 세력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이런 급진 세력들이 자신들의 힘을 그냥 과시하는 측면에서 이 IS와의 연계를 얘기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이나 아니면 교육, 뭐 훈련 뭐 이런 게 증명되지 않는 한 확실한 그 연결고리는 사실 아직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명되지는 않는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사실상 뭐 이제 지금 뭐 필리핀 남부에서도 가장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게 IS와의 연계성 그리고 이것이 IS라고 하는 것은 뭐 필리핀 남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전에 뭐 JI라고 제마야 이슬라미아라고 하는 네, 맞아요. 동남아를 근거로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제 필리핀을 근거로 해서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활동을 했던 바가 있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것이 지역적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주변국들도 이제 이걸 위협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 필리핀 남부 그리고 이 계엄령 그리고 정부군의 대응 이런 것들이 주변국들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문제로 가지면서 사실은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두테르테의 정책, 최근에 일련적인 조치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 국가들 안보를 이유로 지지하려는 지지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오히려 두테르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 필리핀에서는 무장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계열의 무장 세력이 있고, 그리고 무슬림 계열의 무장 세력에서도 여러 다른 분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테르테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그룹들이 이 무장 세력과는 다르게 이제 지금 IS 연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주 타겟이 되고 네네. 있고 이쪽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두테르테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뭔가 정권을 위한 이런 타겟으로 삼기는 좋은 타겟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나 그리고 오히려 인심을 잃었던 국제사회에서도 오히려 더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의 지원도 좀 관계도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S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필요하다면 그런 점 네.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인접 국가,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렇죠. 이런 데와 예. 이렇게 예. 공조 체계를 유지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겠죠. 예. 실제로 그 이번 사태가 이전에도 그 MILF 같은 경우 네. 그 미군과 같이 군사 작전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시 재현되면서 뭐 미국과의 소원한 관계가 다시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변국들이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남부 갈등에 대해서 네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인 국가이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공유하기 때문에 필리핀 남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그 중간에서의 이제 중재 역할을 했었고, 사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평화적인 그런 합의에도 도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IS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의 적으로 그쵸. 낙인된 그런 것들이 이유로 그런 것들을 이유로 구실로 인해서 국내 정치적인 또 다른 이제 탄압의 기제로 말레이시아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 활용될 가능성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래 계속 민다나오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계속돼 왔고, 필리핀 정부와 그 무슬림 반군 세력과의 협상들이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과정이 있었고, 최근에 그게 이제 그 방사모로 기초법이라고 그래서 이 민다나오 내에서의 자치구역을 형성하는 그렇죠. 예, 예.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폭력 양상과 더불어 중지가 됐죠. 그 지점이 제일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제 IS 연관성에서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사실 이제 필리핀 남부의 갈등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고 맞아요.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40년간 직간접적으로 이제 필리핀 남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약 12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남부도 비슷한 경우라고 맞아요. 생각이 예.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식민 지배 과정을 겪으면서 소수로 전락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의 자치권의 요구 이런 것도 중앙에서 먹히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 그리고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무장 투쟁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와의 평화협정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필리핀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전 정부에서의 합의들이 이행이 되지 않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시 배신감을 느끼고 그쵸. 사태가 악화되고,
다시 합의를 하지만 그것이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결렬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순환이 된 것이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의 연장선을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재앙적인 갈등과 충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약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이 나라 이름만 바꾸거나 지역만 바꾸면 저는 사실 남북 관계랑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뭐 대화와 협상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다가 어쨌거나 정권이 바뀌고 그게 다 단절돼서 사실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그렇지만 평화는 정착되지 않고 이랬던 문제들이 사실 똑같이 필리핀에서도 민다나오를 주변으로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이제 그 국내 정치의 위기 상황이 될 그렇죠. 때마다 네네. 뭔가 이렇게 그 사건들이 터졌고 그 사건을 계기로 평화 움직임이 끊겼던 그쵸. 이 역사가 계속 네, 순환되고 그렇죠. 맞아요.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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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든지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같이 이제 지역적 또는 맞아요. 이제 그 예. 국제적인 그런 요인들이 그런 평화를 돕기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깨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주변국들의 역할이 항상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남북관계 얘기할 때 북한 남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평화적인 협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아세안 국가들한테도 큰 이제 역할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저는 계속 이제 말씀 나누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필리핀 연구자들도 진짜 많지 않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항상 이제 필리핀 생각하면 사람들이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유쾌하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엔터테인에 강하다. 항상 긍정적이다. 그런 이미지 많이 갖고 있죠. 예, 예. 뭐 밴드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예, 사실 필리핀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가보면은 많고요. 이제 예. 거의 술집에서 이렇게 같이 밴드 연주해 주시는 분이 대부분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떤 면이 가장 그 선생님을 필리핀으로 이끌었는지 어떤 게 가장 매력이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글쎄요, 저랑 생긴 게 비슷해서 제가 고향을 찾았는지도 나중에 모르겠고요.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근데 그 필리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워낙 흥과 그리고 이 멋, 그쵸. 맛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긴 한데 이제 항상 듣는 질문이 필리핀의 전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에요. 사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람들도 답을 못할 맞아요. 때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약간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필리핀을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종교도 좀 다르고 뭐 음악 이런 거 아니면 옷차림 이런 데서도 크게 필리핀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보면 필리핀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동서양의 교역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여러 이 혼재된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에서도 그렇고 다른 옷차림에서도 그렇고 동양적인 것, 서양적인 게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 저희가 디저트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할로라는 그거 게 있거든요. 맛있죠. 네. 팥빙수 같은 예. 건데 근데 할로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필리핀 문화도 잘 설명해 주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동서양적인 게 섞여 있고 그리고 여러 이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그 사이에서도 사실 사람의 흐름과 종교의 흐름과 뭐 언어의 흐름과 이런 데서 오히려 한쪽으로의 화살표 이 한 방향이 아니고 양쪽 방향의 교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데서도 이 여러 혼합적 성격 그리고 하이브리드 성격이 강한 데가 필리핀인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뭐 또 이제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저는 어쩌다 보니 이제 그 도시 빈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됐는데 필리핀에 오래 계셨던 활동가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텍스트북으로 되게 좋은 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어떤 모범적인 사례라는 의미보다 필리핀에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다른 국가를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예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노동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 분배 민영화, 문제. 분배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점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에서도 특히 그랬었고 그 부패 문제도 그렇고. 네, 부패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필리핀의 도시, 필리핀 국가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국가를 살펴보는데도 아주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게 되게 비슷한데 남북 관계랑도 비슷한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다 그런 곳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방송 듣는 분들한테. 뭐 최근 필리핀이 글쎄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가 가도 되냐? 위험할까 봐요. 네, 예, 가면 총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납치 사건도 많이 일어나서 네. 그렇죠. 물론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가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실 위험이라는 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내가 나를 못 믿고 나와 너 사이에 벽을 치는 이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불신 이런 게 높아져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민다나오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다나오 전체 전역의 문제가 아닌 거고 그게 또 필리핀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이어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위험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필리핀은 이미 그렇죠. 저희와 너무 가까이 있는 나라이고 사람의 교환 뭐 이런 점에서도 가장 많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요즘도 이제 동남아 간다 그러면 말라리아 약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필리핀 하면 다 위험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나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항상 뭐 조심하는 건 어디서나 필요한 거겠지만 사실 필리핀이기 때문에만 특히 위험해서 뭐 그렇다라고 네. 보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단정짓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초대 손님께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이럴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희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리핀 민중가요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노래예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필리핀이 30년 전에 피플 파워, 그러니까 그 민중들의 항쟁으로도 사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노래를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바얀코라는 노래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내 나라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노래는 더 훨씬 더 예전으로 가서 1890년대 그때 미국과의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원래는 스페인어로 쓰여졌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가사 내용을 보면 이제 아름답고 매력이 많은 나라인데 이것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도 더 욕심을 갖게 해서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순환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자유다. 그 새들도 새장 속에 갇히면 울듯이 우리도 이 자유를 갈망해야 되고 그래서 이 완전히 절대적인 자유가 있을 때까지 다 같이 노력하자 뭐 이런 노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의 그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 이 노래가 다시 이제 제작되고 이러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특히 마르코스 정권 독재 시기 때는 이제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플 파워를 이룰 때 이제 상징적인 노래처럼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거리에서는 애국가처럼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이주민들한테도 국가 다음에 부르는 제2의 국가일 정도로 사람들한테는 이 내 나라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피플 파워 때 수백만 앞에서 이렇게 노래가 같이 불렸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민중가요들은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예. 이렇게 접었다 폈다 네. 하면서 팔뚝질이라는 걸 소위 하면서 부르죠.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쭉 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좌우로 흔드는 이 동작으로 이 노래를 수백만 다 같이 약간 수백만이 콘서트장. 그러니까요. 비슷하네.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면 노래를 잘한다고 알려진 필리핀 사람들 수백 명이 같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상당한 장관이었을 것
같네요. 예,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노래 자체도 되게 장중하죠. 네, 좀 구슬프. 요즘은 이런 노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의 장으로 좀 넘어간 그런 느낌인가요? 글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 기회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이랑 양상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지금도 평화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발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이용되는 노래이지만 예전만큼의 그렇게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전의 그 가수도 이렇게 이 가수가 부르면서 더 이제 많이 대중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가수는 이 노래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의 이 정서와 뭐 마음을 많이 담고 있는 노래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가수입니다. 가수 이름이 페디 아길라라는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좀 장년층에서는 오히려 더 잘 알려진 가수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바얀코라는 노래고요. 저희가 나중에 사이트에 올릴 텐데 전체 버전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정본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종 선생님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다른 아시아 뉴스를 가지고 저와 김영종 선생님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ung minumutya, pugad ng luha at dalita, aking adhika, makita kang sakdal laya.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